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5월에 소비자 물가는 변동이 없어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슬로우했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그대로 둘 것은 거의 확실하고 지금으로서는 9월 인하 확률도 50%대 50%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샘 브라운 전 육군 대령이 네바다주 상원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그 밖에 4군데 주에서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지지를 받은 후보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대부분 미국 매체는 막상막하로 예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을 리가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으려면 유죄인 게 확실한데 무죄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아들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는 강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자마자 바로 아들 유죄 판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태리로 갑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우크라이나에서 글로벌 경제까지 여러 가지인데 모두 미국 대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어제 푸드코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곧이어 버스 하이제킹으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모두 총기 관련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H마트와 농심라면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마켓이 미국인의 식습관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덴마크가 또 다른 한국 라면이 너무 매워서 리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라면이 빅 이슈입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지기 위해 조기 선거 도박패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고 마크롱의 이 정치 도박이 유럽을 더 극우 쪽으로 끌고 갈지를 우려하면서 세계가 주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못 보던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제 선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바다뿐만이 아니라 미처 다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메인주에서도 예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바다에서 공화당에서 누가 이겼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요일에 지지한 샘 브라운 전 육군 대령입니다.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는데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요일에 그를 지지했지만 그 전에 이미 선두주자이기는 했고요. 또 미리 요즘은 투표를 미리 하는 사람들이 조기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거지만 어쨌든 네바다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중요한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 지지를 한 후보들이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주가 미국의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을 돌려줄 것인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제키 로젠 초선 의원과 샘 브라운 공화당의 후보가 서로 겨루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지금 6월 중순이죠. 5개월 조금 안 남았습니다. 5개월 아니라 5일 사이에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게 선거기 때문에요.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재난은 피했지만 충격입니다. 오하이오주의 6지구가 사람 이름은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강의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거니까요. 민주당이 오하이오주에서 예외로 잘해서 6지구에서 공화당이 54% 4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쪽 지역의 그 선거가 6지구에서는 뭔가가 더 많이 공화당이 좋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 하는 그런 그 특별 선거에서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자녀 임기를 채우는 거죠. 이런 선거는 11월 달 본선이 본선도 또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녀 임기를 치르는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뛰어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한 예상보다 20% 정도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피했지만 공화당에게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들이 어디서든지 지금부터
11월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였던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이 예산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나라의 문을 연방정부 문을 폐쇄시키지 않았다 해서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결국은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뒤에 케빈 맥카티가 의원 자리도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을 쫓아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선거에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 그런데 그 첫 번째 테스트가 어제였거든요. 이제 낸시 메이스라는 이선 의원, 이 사람을 쫓겨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던 이런 케이스도 있고,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또 노스다코타 지역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건 바이든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서 나온 것이었겠죠. 유권자들이 어떤 선거를 치렀냐면 주의회입니다. 연방이 아니라 주의회 의원의 나이 제한입니다. 임기 제한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날 때 81살이 되면은 나올 수 없게 하는 거. 이런 안이 어제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통과가 됐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격전지에서 뭐 여러 그 유세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달라요. 엊그제는 또 로버트 케네디의 가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해가 된다 하는 얘기들이 더 힐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더 힐은 결코 중도가 아닙니다. 약간 우파예요. 트럼프 쪽에 가깝습니다. 그 성향을 보면은. 그런데 그런 더 힐이 이 로버츠가 떠오르는 것이 트럼프에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케네디가 격전지에서 유세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이든에게 더 해가 된다 뭐 이런 보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선거는 이리하여 끝났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늘 놀랄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말씀드리고 격전지인 펜실베니아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스트라는 아주 그 평이한 NPR과 아니면 무슨 또 PBS와 공동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마리스트가 펜실베니아라는 격전지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에 비해서 2%포인트 앞서간다. 47대 45. 근데 이 자체도 오차범위인데 거기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또 3%를 가져갔거든요. 2%는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막상막하일 수도 있고 아직은 뚜렷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데, 놀랍게도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의 격차로 이겼죠. 오바마 때는 뭐 당연히 쉽게 펜실베니아가 블루였으니까 이겼고, 그 뒤에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고 2020년에 다시 바이든이 아주 작은 폭으로 가져갔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번에 펜실베니아도 아주 빅한 그런 그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입니다. 여전히 이 추세를 보면은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바이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 지금도 뭐 68% 바이든, 트럼프 23%입니다. 그러나 4년 전에 바이든이 받았던 4년이 아니라 2020년도 4년 전 맞네요. 그때는 같은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92% 흑인 지지율 기록했거든요. 근데 지금 68%니까 힘들죠. 45세 미만도 2020년도에는 이게 2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에게 이겼는데 지금은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아무튼 펜실베니아주가 선거인단 한 19명 있는 곳이고 올해는 보장이 없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118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2%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는데 오차 범위는 3.6%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날마다 그래프를 쭉 그립니다. 선거의 해에. 그런데요, 오늘 그래프 차트를 보니까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을 이코노미스트는 3분의 2로 봤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선거의 4년 전 오늘 6월 며칠입니까 오늘? 6월 12일이네요. 그때는 트럼프가 83% 승률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의 아니 바이든이 83% 승률이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3분의 2 승률보다도 더 많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뒤집혀서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다 해서 선거인단 이미 차지하고도 남았어요. 27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야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계산한 바로는 트럼프는 296표를 확보를 했고 바이든이 242표를 확보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라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쩜 이렇죠? 어제에 역시 그 538은 미국에서 이 여론조사나 이런 그래프를 제일 잘 읽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요일에 그 538의 예측은 막상막하였거든요. 동점이었거든요. 오히려 바이든이 약간 높았습니다. 100번의 가상 이 대결에서 바이든이 52번을 이겼고 트럼프가 44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538도 많은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들이 평가를 높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YouGov와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물론 가끔 틀리는 것도 있어요. 잘 맞는데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다. 지금의 여론조사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갔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가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선거 유세를 하는 거죠. 세계 무대에 간다는 건 왠지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처럼 보이는 그 이미지만으로도 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해서 못 가는 게 어디냐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로비 단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든든한 기업, 회사를 넘어서 큰 기업의 CEO들이 속해 있는 거거든요. 뭐 시스코라든가 뭐 애플의 팀 쿡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책임 같은 것도 맡고 당연히 무슨 뭐 몰건 체이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는 비영리 로비스트 협회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비영리 로비스트 협회가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꼭 대통령 선거에는 후보, 양당 후보들을 같이 초대를 합니다. 같이 초대를 하는데 초대를 해서 텔레비전에서 토론을 하고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아주 중요한 회사의 CEO들이 나와서 후보들에게 질문도 하고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를 보는 트럼프에게 질문할 사람이 굉장히 친트럼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후보들이 다 가죠. 여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갑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고요. 그런데 이것에 트럼프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레리 커들로우입니다. 레리 커들로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수석 경제 자문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력으로 지금 팍스에서 아주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쇼에서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느라고 G7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잽 지엔츠 그 비서실장이 대신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걸 물어보겠죠.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트럼프는 거기 가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례 G7 정상회담, G7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 규모가 큰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며칠 전에 프랑스의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에도 상징적으로 초대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만나겠죠. 만나면 일주일 사이에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2번 만나게 되는 거고 이슈가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이슈가 다 포함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내지는 휴전, 글로벌 경제, 게다 대고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기후변화 같은 것 이런 거 뭐 당연히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여기 가서도 우리 미국은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강조를 하고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봐야지 될 것은 첫 번째는 유럽연합에서 며칠 전에 선거를 치렀더니 극우가 다수가 되진 않았지만 뭐 700 몇 사람 뽑는 데서 상당히 예전에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였는데 지금은 주류 쪽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다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안 되겠어. 이거 조기 선거를 치러야지 되겠어.
하고 날짜를 잡았잖아요. 올림픽 몇 주일 전에. 그런 시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시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은 대통령 스위스에서 열리는데 15일에 안 갑니다. 젤렌스키는 여기에 잠깐 와서 중요한 사람 만나고 이제 15일에 토요일에 거기에 가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이 all about 지금 선거잖아요. 대선에서 이겨야지 되니까 그때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이제 큰 뭐 조지 크루니 또 줄리아 로버츠 버락 오바마가 오는 기금 모금에 오고 대신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거기에 보내죠. 하지만 G7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G7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해서 동결을 해놓은 자산이 2,680억 달러랍니다. 2,680억 달러인데요. 2,680억 달러. 야, 그리고 보니까 어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슈가 흩어지긴 하는데 그 H마트가 샌프란시스코에 3,700만 달러 주고 빌딩을 샀다고 했잖아요. 2,680억 달러, 얼마나 그 큰 돈인지를 알겠는데 2,680억 달러를 전쟁 이후에 동결을 했는데, 동결을 해서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로 뭔가를 뭐 돈을 만들어내겠죠? 해서 1년의 이익이 26억 달러에서 36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또 가만히 안 두죠. 자본주의니까. 이 돈을, 러시아를 동결한 그 돈으로 벌어들인 이 돈을 또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를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아마 어제까지는 뭐 확실하게 뭐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마 거의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경제는요, 일반 민간인들이 보는 경제와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경제가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는 나아지고 있고 그 나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괜찮아서 이거든요. 미국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물가가 너무 높아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봉급이 오르는 사람은 견딜만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맞게 봉급이 오른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해서 그것보다 뭐 식료품값 뭐 렌트비 정도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데 임금과 본인의 인컴이 오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경제 전문가가 보는 미국의 경제와 일반인들이 보는,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보는, 소수 인종들이 보는 이 경제가 다른 겁니다. 글로벌 경제도 괜찮고 미국 때문에, 그런 뜻, 뭐 세계은행이 화요일에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강하다. 미국이 강해서 괜찮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가기는 갔지만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파리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가서도 아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배심원 이거 계속 뭐 보고 받고 보고 하라고 하고, 오죽하면 와이프가 공식적인 행사가 없는 잠깐의 틈을 타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아들 법정에 나왔다가 또다시 프랑스로 갔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처럼 여기에 집착하는데 이걸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아들 유죄, 그래서 어제 뭐 그 윌밍턴의 집 델라웨어잖아요. 거기 예정에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 판결 나온 뒤에 가서 아들이랑 딱 포옹하는 그 사진이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이민 행정명령, 이것도 좀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2주일 뒤네요. 6월 27일이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을 합니다. CNN 방송에서 하는 첫 번째 토론. 그걸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 돌아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세계 각 나라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융자입니다. 뭐 무상 지원 아니고요.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도 페이트리엇 미사일 보내기를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네요. 대신에 방어용,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용으로 써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요. 뭐 우크라이나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한 20개 정도 된대요. 그걸 다 판답니다. 민간에게. 왜냐하면은 전쟁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바이든 그 현 대통령과 연관된 모습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무슨 여론조사 발표 같은 거 보니까 세계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국가가 뭐 한 지금 43% 정도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번이 재선이죠. 본인은 3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한 28% 정도 된다고 하던데, 굉장히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에게나 세계에게나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그런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오하이오주라고 말씀드렸었던가요? 뭐 공화당이 이기긴 했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이겼다 하는 거, 오하이오주의 하원에서도 네,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하이오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는 오늘 주요 뉴스,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니까 일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효과와 효력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좀 시야를 조금 더 의무적으로라도 넓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오늘의 미국의 그 미래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전국적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만 거의 그 정치에 집중돼 있는 그런 경향이 농후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에서 영원히 사시려면은 미국을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요 신문 일면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모두 맞추셨어요.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 그 세 가지 그 총기 살 때, 이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총기 살 때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게 두 가지 혐의고, 하나는 그리고 그 총을 갖고 있었다 여러 하루 동안. 거짓말을 했다 하는 거는 뭐냐면요,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는데 마약이 아니다라고 두 가지 그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을 해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총기를 살 때 마약 중이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그 거짓 기록에 대해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모든 신문을 보면 오늘 아주 뭐 뉴욕 포스트 화끈하네요. First felon, first lady, first 뭐 패밀리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아주 크게 first felon이라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 헌터 바이든을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사진입니다. 왜냐면 하나의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뭐 총기협회에 가서 일도 하고 윌밍턴에 갔어요. 아들이 그쪽에서 재판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포옹을 하는, 그게 이제 딱 아들이랑 아버지 그 뭐 비행기 내렸을 때 그 도로에서 포옹하는 이 장면 많은 사람들이 실었는데, 신문이. 근데 거기에 그 아래에도 이 first felon 그 아래에도 뉴욕 포스트는 이 범죄자인 아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그런 사진. 오히려 이제 이 두 번째 사진이 나와야지 된다면, 대체적으로 다른 매체를 보자면 아들과 와이프와 엄마는 법정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현장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범죄자인 아들과 아버지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 이런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일 때는 재판부 잘했다고 하고, 유죄 나오면은 이건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 이 재판에 대해서 실망은 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여전히 이 아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뭐 personal 이런 단어도 많이 써가면서 감정적으로는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미국에서 이런 일로 막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뭐 감옥행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화당이 그걸 원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사를 구분 못한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써주셨는데,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과 사를 어떻게 이 케이스에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결을 했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재판을 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정도는 구태여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연방 법무부니까. 그러나 아버지로서 2살 때 친엄마를 잃은 아들이 뭐 마약 중독이다. 마약 중독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고, 쟤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게다 대고 남들은 저렇게 해도 감옥에 안 가고 뭐 벌 받지 않고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버지로서는 저는 죄책감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 공익적인 일은 하면서 사적으로 아버지가 오히려 잘 되는 사람, 아이는 쟤는 잘 되니까 별로 돌보지 않고, 저는 그 마음은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그 죄책감을 느낀다는 그 내용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강조를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조금 더 냉정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연 좋은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라는 게 너무 분명한데 무죄로 판결이 났을 때 시스템이 망가졌어. 나에게만 이렇게 하고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유죄는 유죄예요. 분명히. 유죄는 유죄지만 그러나 유죄라고 하기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유죄를 받지는 않으니까 애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곧바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다지 뭐 아주 뭐 따뜻한 얘기도 아니었고, 아닌가 따뜻하다는 게 핫한 표현도 아니었고, 몇 시간이나 묵혔었고, 만약에 무죄를 받았으면 돈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한 수천만 달러가, 지난번에도 뭐 7천 몇백만 달러가 이틀 사이에 모였다고 하니까 기부금도 수천만 달러가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무죄가 나온 것이 여러 가지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았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뉴욕타임즈의 좀 쿨한 그런 분석이고요. 데일리쇼, 어제 밤중에 그 데일리쇼는 야, 미국에서 마침내 총기법이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되는구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일로 무슨 뭐 재판받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리고 배심원들이 또 이번 케이스는 인터뷰도 하더군요.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설령 퍼스트 레이디가 그 법정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를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과연 그 총을 살 때 마약이었어? 아니었어? 이걸 여러 가지 증거만 가지고 우리는 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 아들이 이제 4년 동안 어찌됐든 4년 동안 세금을 140만 달러를 안 냈는데 고의로 안 내고, 세금은 고의로 안 내면서 뭐 호텔에 가서 지내고 뭐 마약도 사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갚기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9월 달에 재판을 하는데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최대 1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어렸을 때 본인이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하고 그 여동생 교통사고로 숨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조금 하다가 질 바이든 여사와 결혼을 해서 질 바이든 여사가 아이들을 키우기는 했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 2가지 케이스로 재판받았을 확률이 거의 없죠. 99.99% 없고, 그러면 지금 54살이나 돼서 게다 대고 마약 중독자인데 새로 2019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야말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노력이 보이는데 내가 말이야 아들에게 25년 플러스 17년 하면 35년 42년 징역형, 최대 4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게 나 때문에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화당에게 그다지 너무너무 좋다 이 케이스가 할 수 없는 이유는, 공화당은 총기 소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하는 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럼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론 그 서류 쓰는 것에 그래서 서류 쓰는 것에 dishonesty 해서 이제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총기 11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고 5년형을 받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공화당이 생각할 땐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마약 중독자 가운데서 내가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해야지 돼. 침대 옆에 총을 놔야지 돼. 하고 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데일리 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야말로 총기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네.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지만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또 빠져나오고 걸렸다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도 보호할 수 없나? 총기로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공화당의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편입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런 것들이 가장 공통적인 미국의 신문의 일면에서 그것도 이제 탑뉴스였고요. 그리고는 이제 총기와 연관된 거니까 애틀란타 그 컨스티튜션 그 저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널 컨스티튜션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면 맨 위에 역시 여기도 이제 헌터 바이든 나왔지만 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연합뉴스에 그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애틀란타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애틀란타가 피치 스테이트라서 이런 이름인가 보네요. 쇼핑센터가 피치트리 센터라는 곳. 그리고 이제 그 귀네 카운티니까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 이곳에서 두 가지의 두 가지는 아니고 총격 사건이 두 번 일어났는데 애틀란타 푸드 코트인 거예요. 이건 정말 모든 지역에서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낮에 2시 15분에 피치트리 센터에서 34살의 전과자입니다. 전과자가 이게 이제 누구와 들어와서 막 싸우고 몸싸움하고 하다가 총을 쏴서 4명이 부상했거든요. 그리고는 비번이던 다른 경관의 총에 맞았습니다. 아무튼 이 34살의 전과자는 무장 강도 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도 했었고 어제 뭐 핸드건 갖고 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피해자는 뭐 40대부터 70대까지입니다. 낮에 푸드코트에서 음식 먹고 있다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2시간 뒤인 4시 45분에는 귀넷 카운티입니다. 버스가 공공버스가 납치당했어요. 바로 이 센터에서 그 뭐죠? 푸드코트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45 그 이반 알렌 주니어 블루버드. 뭐 거기에 뭐 지미 카터 블루버드도 해고 해서 막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차를 보니까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군요. Call police 911. Maybe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건지 그렇게 써 있는데 경찰이 이제 그 같은 제보를 받고 마구마구 추적을 했는데 3개 카운티를 추적을 했답니다. 용의자는 39살이었고 체포되기 전에 이미 여기서는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숨지고 막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이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앞에 푸드코트의 용의자는 11번 체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용의자는 19번 체포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중범 전과자고 이런 사람들이 총을 합법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불법으로 싼 총으로 또다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대중버스, 버스 안에서 푸드코트 안에서 이러니까 이건 애틀란타 그 귀넷 카운티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대낮에 그것도 다 뭐 2시 몇 분, 4시 몇 분 미국이 지금 도시는 이렇게 위험해졌다 하는 뜻에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자, 그 밖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USA 투데이는 일면에 역시 이것도 총이겠네요. 현역 군인 사망 원인 1위 전투에서 아닙니다. 자살이에요. 자살. 5년 동안의 국방부 자료, 그러니까 2019년에 끝난 5년입니다. 그 자료를 쭉 조사를 했더니 그 5년 동안 자살로 숨진 그 현역 군인이요. 883명. 이 자살로 숨졌다는 게 알코올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총으로 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투가 아닙니다. 두 번째도 사고예요. 군에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5년 동안 전투에 참여해서 숨진 미군은 96명밖에 안 됩니다. 자살해서 숨진 미군이 883명이거든요.
자살은 계속 군인 자살은 늘어나고 대신에 이제 군인 전투에서 숨지는 군인은 줄어들고 미국이 전쟁은 많이 치르고 있어도 군인을 많이 보내지도 않고 요즘은 뭐 원격으로 많이 하고 지상군 파병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USA 투데이의 일면 뉴스였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뉴스 이런 것도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일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A 국제공항입니다. 크게도 냈어요. LA 국제공항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맨 앞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가본 최악의 공항이다. 와서 뭐를 할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고 LA 국제공항이 지금 2028년도 올림픽 때문에 300억 달러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수공사를 하는데 공항이 뭐 100년 정도 됐다고 하죠. 이게 고칠 수 있나? 이게 픽스가 돼? 하는 의문을 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디 뭐 누구를 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LA 국제공항이 날마다 700편의 직항 그 항공 뭐 이륙 착륙하고 그러면 한 70개 정도의 항공사가 여기서 이착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항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때 도로는 딱 하나입니다. 세플베다. 그리고 그 세플베다를 타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프리웨이가 뭡니까? 그 복잡한 너무 힘든 405잖아요. 이게 100년은 아닐 것 같은데요. LA 국제공항이 뭐 아무튼 뭐 1960년대 중반에 길은 1960년대 중반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길이 공항에 나오는 이 길이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르죠. 공항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2024년도에는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이제 확장 공사하는 게 도로를 뭐 2층으로 추가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무 LA 국제공항 복잡하고 힘들다. 근데 제대로 픽스가 되기는 돼? 하는 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일면 뉴스였습니다. 잠시 뒤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라면 얘기 좀 말씀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 2달 연속 슬로우합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 열심히 회의하고 있어서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지금 1시간 45분 정도? 어떻게 되나요? 11시 30분 아무튼 정도가 되면은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자율 변동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동이 없었고요. 예상은 0.1% 상승할 것이다 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변동이 심한 가솔린과 식료품 값을 뺀 그 코어 인플레이션은 0.2%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한 달 전에는 지금 5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동이 없었는데 4월 달에는 3월에 비해서 0.3%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5월 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인플레이션은 3.3%, 예상은 3.4%였습니다. 이것도 4월보다 조금 낮아진 거예요. 0.1%. 그럼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가솔린 값이 요즘 낮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가솔린 값이 뭐 많이 낮아진 것 같고 그로서리 스토어는 4월 달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5월 달에는 오히려 0.1% 올랐답니다. 외식 값은 0.4% 올랐고요. 이 그로서리가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쉘터 사람들 뭐 렌트가 됐건 모기지가 됐던 이게 계속 올라서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5월 달에도 4월 달에 비해서 0.4%가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5.4%가 증가했습니다. 내려간 것 말씀드릴게요. 항공요금, 새 자동차, 의류, 컴퓨터는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발표된 게 5월 달에 일자리가 27만 2천 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예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3.9%에서 4%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고용시장이 조금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계속 이제 타임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자율 언제 내려주실 거예요? 언제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5.25에서 5%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편안해져야지 되겠죠. 근데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9월 달에도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정답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50대 50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9월 달까지 당연히 이제 이달이나 7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럼 9월 달에도 이자율 변동이 있으려면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데이터와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 몇 퍼센트입니다. 이럴 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이제 인공지능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인공지능에 늦게 다가갔는데 그 애플의 특징이기도 해요. 컨서버티브하게 하다가 또 활용할 때는 활용하는 건 유즈하는 거는 또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픈 AI와 협약을 하고 챗 GPT를 시리에다가 넣어서 시리에게 물어보면 챗 GPT 것까지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첫날은 정말 1.9% 정도 떨어졌고 제가 아침에 애플 주식값을 확인했었을 때도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이 애플에 인공지능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네 하는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심리가 높아지면서 어제 그 오른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역사상 최고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오늘도 또 오릅니다. 어제도 4%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4.34% 9달러가 올라서 현재 애플 값이 주식당 216달러 15센트. 이거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라면 살짝 말씀드리자면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 H마트, 농심마켓, 그 밖에 다른 무슨 베트남 마켓, 인도 마켓 등등을 해서 이런 그로서리 에이시안 그 그로서리 스토어가 미국 사람들의 입맛과 식습관을 바꿨다 하는 내용 보도해 드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덴마크에서 또 다른 한국 라면이 너무 매워서 리콜을 했답니다. 막 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데요. 이래저래 한국 라면이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북한에서부터 대륙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이번에는 삼양라면입니다. 저도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삼양라면 오리지널도 좋아하는데요. 라면은 농심도 맛있죠. 그러나 삼양라면 매운맛 3배, 그 불닭 뜨리 그 사진을 봤는데, 네. 그 핵 불닭 볶음면이네요. 핵 불닭, 그리고 막 불닭이라고 영어로도 써있고, 3배라고 3X 스파이시라고 막 영어로 써있고, 이거 그 해외 포장에만 이렇게 영어로 써 있나요? 한국 포장에도 써 있나요? 막 거기 칠리, 고추도 막 있고 핫치킨 플레이버도 있고 이런 것을 덴마크가 리콜을 했답니다. 리콜을 핵불닭 볶음면을 3종류래요. 스파이시, 핫치킨 그리고 핫치킨 스튜까지도 식품의약 말하자면 덴마크 식품국이 리콜을 했는데 그리고 갖고 있는 것도 먹지 말고 가게에 돌려주라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삼양라면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한 것도 언론이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퀄리티, 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맵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우리나라의 삼양라면이 세계 각 나라에 수출이 되는데 이 맵다는 이유로 리콜된 것은 처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덴마크의 로컬 규정을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에서는요. 캡사이신 그 함량이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캡사이신이 매우가 아니라 고추의 매운맛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아니 삼양라면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하고 특정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리콜될 때는 누가 너무 매워서 막 혀가 완전히 벗겨졌다던가 이런 얘기는 없이 아무튼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레딧에요. 라면 포럼이 딱 열려가지고 아니 빵가루 입힌 새우와 후추 좀 넉넉히 넣었다니 너무 맵다고 하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이 라면을 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놀랍지도 않네요. 이런 얘기와 함께 삼양라면이 선전이 되는 거죠. 1960년대에 만든 삼양라면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왜 얼마 전에 저질렀었던 그런 일을 또 저질렀다고 하죠. 본인이 실수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F자로 시작되는 그것을 또 이번에도 사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그 바티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동성애자들이. 그랬더니 동성애자가 많은 게 아니라 동성애자 혐오자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